네, 오늘 특별히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을 모셨고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착석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영수입니다. 제가 좀 분산스럽게 왔다 갔다 했건데 잘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장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최대한 제 목표는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안 되시면 중간에 조금 패스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죠. 제 말 다 알아들으시겠죠? 아마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곱하기 한 3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즐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과거와 같이 비교해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지나온 10년, 20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길게 생각했던, 굉장히 오랫동안 상식이자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눈 깜빡하고 나면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 맥락은 인구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조금 관심 유도를 위해서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구 통계는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몇 년이 되면 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시나리오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거 다 틀린 얘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추계가 우리의 틀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서 사실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시나리오를 따라갈 리가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들 뭐 우리 본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가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년 정도가 되면 이거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그냥 얘기하면 공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라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뭐 아니면 도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위기의 상황이 클수록 기회의 여지도 넓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나 위기로만 보지 말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여반장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면 뒤집어 얘기하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죠, 그죠? 그래도 오전이라서 다행입니다. 오후에 저거 보여드리면 되게 주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한국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아마 주된 얘기가 20대, 30대들이 만들어내는 시대의 변화, 바로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포기 이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저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이제 선배 세대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살아내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이미 저기까지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만, 제가 결혼할 때는 앞이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높은 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하는데 크게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상황 판단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후속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능력도 좋아졌는데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산과 관련된 직결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은 우리보다 빨리 성장을 했던 국가를 그대로 쫓아가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우리보다 살짝 앞에 있었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저기 밑에 이거 보시면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이 최근 경기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본 여행 다들 다녀오셨죠? 예. 앞으로 가시면 또 이제 가격도 이중으로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는 1,000엔 받고 내국인한테는 800엔만 받겠다. 사실 일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3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30년 디플레이션이 드디어 극복이 된 듯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0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시기 동안 디플레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물건을 사는 것보다 추후에 물건을 사는 게 더 싸요. 그죠? 우린 반대에 익숙하죠. 지금 사야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정반대 상황입니다. 정반대 상황에서는 사실 돈 안 써요. 저기 이제 바닥 밑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조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건 어떤 짓을 해도 조 상황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금리면 마이너스 금리예요. 아마 사업하시니까 다들 아시죠? 금리가 제로금리다? 자, 마이너스 금리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빌려야 되겠죠. 모든 은행 가서 다 빌리는 게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해도 1년 후에 그건 그대로 남는 거 하고 자기 그 이율만큼 남고 본인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첫 번째 국가, 마지막 국가가 아마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주던 충격적인 뉴스들 같은 것도 많죠. 진짜 돈 벌고 싶으시면요, 일본에 가서 단독주택을 사세요. 단독주택을 사는데 어떤 주택을 사시냐면 조금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십시오. 옛날에 4인 가족으로 살았는데 자녀들 둘 다 이제 분가를 하고요. 노인네들 둘 살다가 한 명이 아프면 이제 병원 가겠죠? 요양원 가겠죠? 처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병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시겠죠? 본인 혼자 못 살죠? 갑니다. 그럼 빈집이 됩니다. 요 빈집들 마룻바닥이나 앞에 있는 정원파 보시면요, 마늘밭에 5만 원 나오듯이 다 나옵니다. 이게 왜일까요? 마이너스 금리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은행에 돈을 갖다 주는, 맡기는 순간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기 집에 놔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절도 사건 같은 경우 일본에서 뉴스도 안 나와요. 제가 일본에 살 때 가장 크게 들었던 얘기가 3억 5천만 원. 예, 그거를 마룻바닥에 숨겨놨는데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병 간 거예요. 가서 이걸 나중에 이제 아들이 팔았는데 그나마 신고가 당한 경우죠, 이거를.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봤더니, 마루를 팠더니 이제 걸려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씁니다. 이게 유동성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고로 일본은 어떤 나라요? 여기 엔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엔화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죠, 그죠? 기축통화에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일한 나라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 채권 1위 국가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국가입니다. 일본 월가의 개들한테요, 엔화 갖다 주고 원화 갖다 주면 원화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까지 사실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런 국가에서 3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요즘 겨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상황에 빠지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지금 그런 분기점, 고비사 위에 서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쭉 일본처럼 떨어져 가지고요, 예, 인구 보너스라 그러죠.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쭉 올라가는 방식으로, 예,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더욱 복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잡해요. 이제 지나고 나면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전쟁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오는데 어떤 경로를 겪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러프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들 공부 잘 하셨으니까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의 3요소. 공부 안 하셨어요? 생산의 3요소. 이게 뭐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요건 요즘 얘기고요. 옛날엔 토지 노동 자본이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토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은 토지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엔 토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었던 게 영국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물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물은 바로 증기기관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강이 옆에 있는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 강 바로 옆에 공장을 짓겠죠. 그럼 그 옆에 또 짓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등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1등지, 2등지, 3등지 끝이 식민지예요. 이제 4등지까지 찾아나서 가지고 소위 토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토지가 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더 중요해지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예요. 학우를 키우려면 뭔가를 넣어야 되죠. 예, 인풋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생산의 3요소, 3요소가 되든 4요소가 되든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뭐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토지 빼고요. 일단 가장 큰 게 노동이었어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생산의 요소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밖에 없었어요. 이 노동을 조금 더 분해하면 생산 요소이자 소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전쟁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이 되니까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겠죠. 원래 그때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아기를 안 낳습니다. 왜 안 낳을까요? 정보량이 많으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아기 낳아봐야 힘든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를 감쌌던 굉장히 큰 얘기가 있었죠. 지가 먹을 거는 지가 물고 태어나. 예. 결코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빨리 많이 낳아가지고 집 앞에 있는 논에다가 뿌려놔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노동력 사오는 것보다는 자기 가족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이런 구조 때문에 대거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부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베이비 부머가 55년부터 63년 구간에 있는 우리 9년 구간의 사람들입니다. 예,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여기 혹시 베이비 부머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아마 주변에 계실 겁니다. 그 베이비 부머가 드디어 2024년 현재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지고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8년 개띠가 드디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시작했어요. 65세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이슈라면요,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은 초고령 이슈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그래서 이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58년 개띠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부모라서 숫자가 많았어요. 그 숫자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우리 오빠들, 큰 오빠들은 되게 또 좋은 학교 보내죠. 예. 여동생 이 공장 가서 돈 벌고 온 그 돈 가지고 오빠들 대학 등록금 내주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사실 남녀 간의 성별 격차 큰 사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베이비 부모 중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미 인적 자원으로 굉장히 준비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와요. 우수인재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개발 초기예요. 몸값도 싸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비된 노동이 한 단위가 투입되는데 결과가 한 단위만 나올까요? 아니죠. 그게 다 우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젓가락질 하잖아요. 서양 애들이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숫자도 많아요. 배웠어요. 몸값은 싸요. 이 노동이 하나 투입되면 1단위가 투입되면 결과는 1단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 2, 3단위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 인구 보너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사실 한국은 밑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열심히 일하시면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항상 노려보죠. 누구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못 버시는구나. 소득 있는 곳에는 늘 뭐가 오는데, 예, 세금이 오죠. 예. 노동이 열심히 일하시면 캐피탈, 재정도, 자금도, 자본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 빼고요, 노동이 좋으니까 자본도 그냥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갖춰주는데 굉장히 빨리 한국은 완벽합니다. 중요한 거는 뭘 만들고 뭘 팔아먹을 건데라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후진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들어서 팔죠? 그때 우리의 성장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대체형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를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돌리는 거죠. 요거를 선택한 국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에요. EU 국가가 수입 대체형입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현재 단일 형태의 격차가 없는 단일 그 소비 시장이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안 썼어요. 핵심 뭐?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자. 바로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선진국의 눈높이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그때 유력했던 방식이 바로 보라색의 선진국들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전략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바로 선발자를 추격하는 후발자의 이득이라는 경제적 확장 논리를 채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0년, 70년대에 아빠들 일본 출장 가고 나면은 코끼리뼈 밥통 사오죠. 예, 왜 사올까요? 당시 코끼리뼈 밥통은 지금 우리나라 밥통이 훨씬 좋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분해를 합니다. 순서대로. 싹 다 분해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국산화를 시켜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조립해요. 마지막이 되면 완제품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모방이죠. 그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편취죠, 편취.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통해요. 지금 국가 간의 소위 뭐죠? 밸류 체인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드는 국가들이고요. 중진국은 소재, 부품, 가공 같은 것들 하는 거고요. 선진국은 이제 돈, 자본재 가지고 움직이는 각 국가마다 해야 될 특유의 산업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각각이 이제 추격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본 걸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역기술이라고 표현해요.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전략으로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부가가치까지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 2024년 현재 선진국 그룹에 완벽하게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지금 우리가 못 살아요. 중진국도 아니에요. 배고파요. 이러는데요. 전 지구적 평균으로 봤을 때 한국은 10%밖에 되지 않는 선진국 그룹에 이미 편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세 같은 것들이요, 개도국의 수혜를 잘 못 입어요. 이미. 거의 선진국과 같은 레벨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선진국은 대개 이럴 때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십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사니까. 그죠?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선진국에 산다고 그럴까요? 첫 번째, 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진국이 성장한다?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 선진국은 대개 성장이 일단락된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흔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은 지금 잠재 성장률은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률. 예, 지금 현재 한국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후에 100원짜리가 117원만 돼도, 101원.7만 돼도 평균을 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선진국은 대개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국세청도 배고프다고. 재정이 악화돼요. 이건 보통 선진국의 공통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이 두 개의 이슈를 구조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인구 구조도 완성이 된 유일한 국가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빨간색이 보라색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징후가 바로 출산율이에요. 한국은 작년에 출산율 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 잠재적인 이제 고객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예. 0.72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요건 근데 확정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잠정치인데 4분기에는 0.65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0.7을 나오면 밑에 애들 숫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설마 이것도 계산이 안 돼요? 100명에 0.7인데? 예. 7명이요? 너무 용감하셨다. 그건 0.07이 되면 나오죠. 예, 70명? 예, 아닙니다. 100명 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없어요. 결국에서 여성은 50명입니다. 50명에 곱하기 0.7이에요. 즉 0.7이 되면 100명은 그 다음 세대에 35명만 나옵니다. 35명이 똑같이 0.7이 적용되면 한 세대 후에는 12명 나와요. 두 세대 지나고 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상상력은 뭐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그죠? 여기 밑에 또 엄청난 숫자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죠. 자, 중요한 거는 한국은 0.7, 0.6 상황인데, 예, 우리가 쫓았던 보라색의 선진국,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EU 같은 나라, 유럽연합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제친 거예요. 우리가 1등입니다. 지금 사실은. 예. 이제 얘네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얼마일까요? 1.6. 예, 1.6입니다. 1.6을 나누기 2를 해도 0.8이죠. 우린 0.6, 0.7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 분명히 한국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선진국의 모든 조건을 완비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 됐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가서 뭘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만 괜찮아요. 실제 아마 영어를 하시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CNN, BBC 같은 데 한번 보시면 다큐멘터리나 뭐 특집 방송 한국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얘네들이 걱정하겠어요? 사실 그 걱정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했듯이 걔네들도 한국을 뒤따라갈 거기 때문에 요놈들이 걷는 길이 어느 길이냐를 살펴봐야 잘하는 거를 쫓아가고 못하는 건 따라가지 않겠죠. 이런 전략 때문에 사실 한국은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혁신의 과제가 바로 테스트 베드가 됐어요. 첫 번째 모형 국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냈던 우리의 자본주의의 핵심이 영역이에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건 뭘까요? 여러분들을 얘기한다면 학생이 없는데 학원도 없는데 막 돈이 들어와요. 뭔가 유토피아죠, 그죠? 이런 식의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4.0, 5.0 이상. 한국이 처음 만들어야 될 과제예요. 왜? 노동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은 유지를 해야 되는 전략이에요. 지금 이런 징조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인구구조의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국가들은 말씀하신 기술 혁신 없이 겪었던 국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라는 게 별도로 붙어있는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낸다면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구 얘기를 하면 데이터는 이런 세 개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출산율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2.1명이 되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왜? 둘 들어가서 둘 나오면 유지가 되겠죠. 자, 문제는 앞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 숫자입니다. 맥스 숫자예요. 6.5명. 저게 누구냐? 580 게티들이에요. 580 게티는 평균 6남매, 7남매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들 결혼했겠죠. 지금은 결혼 안 합니다만 베이비 부머 세대 정도는 대충 다 결혼해요. 특별하게 뭐가 아닌 이상. 그러면 6.5, 6이라고 칠까요? 6만 쳐도 옆에 배우자가 하나씩 붙겠죠. 바로 2명 바로 밑에 12명이 붙어요. 12명이 붙어서 둘씩만 나와도 밑에 24, 24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관광버스 한 대 가지고 환갑잔치 못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도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 있죠. 0.78, 요게 2022년 확정치. 옆에 있는 요게 빨간 게 제가 확정을 안 한 이유가 바로 작년 건데 잠정치라서 제가 지금 확정을 안 했습니다. 0.7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뭐죠? 옆집까지 불러와도 밑에 애 하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가계도의 이미지는 뭐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애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요 얘기에 대한 기회는 또 후반부에 얘기를 할 겁니다. 여튼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0.72라고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작년에 0.72보다 더 나왔어야 됐었어요. 왜일까요? 작년은요, 우리가 지금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작년 3월만 되더라도 안 써도 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3년 동안 결혼을 못 했어요. 우리나라가. 못 모이게 했으니까. 결혼 조건들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숫자도 정해주고 말이죠. 뭐 이거 다 맞아야지 들어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한 3, 4년 동안 결혼을 못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복 결혼이 작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복 결혼이 나오면 당연히 저출산율은 잠깐이라도 늘어날 것이다. 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이더미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0.72라는 얘기는 보복 소비를 빼면 0.6까지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저거는요,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의 그룹들이 생기는 시점이 되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 두 번째 있는 출산한 숫자 자체는 늘어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명일 때 0.7과 50명일 때 0.7은 다르죠. 그죠? 숫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100명일 때 0.7, 50명일 때 0.9를 해도 얘네는 숫자가 적어요. 자, 보시면 한 해 평균 102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58년 개띠 때문에 코레일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한 해 평균 80만이 지하철 돈 주고 타다가 갑자기 돈을 안 내고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 80만입니다. 80만 명이에요. 65세는 아직까지 굉장히 젊습니다. 뒷산도 막 뛰어댕겨요. 그죠? 이분들 집에 안 있어요.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돈 얼마나 들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고령 이슈를 얘기하는데요.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58년 개띠는 개띠도 아니에요. 진짜 개띠가 따로 있습니다. 102만이 태어난 개띠가 있어요. 70년 개띠입니다. 저희 세대거든요. 저희 세대는 지금 현재 50대 중반이에요. 아직까지 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직장 잘리면 아주 큰일 난 줄 알아요. 열심히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생산 가능인구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0만이 올라가요. 저희들요, 국민연금 만액 조건 다 갖췄습니다. 그죠? 만액 조건 다 갖춰서 상당수 또 맞벌이에요. 이 소득 비례형입니다. 지금 받아가시는 분이 국민연금 뭐 60만 원, 50만 원 받아가신다고요? 저희 때는요, 한 가구당 보통 400, 500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진입하는 친구들 20만 대예요. 그 사람들 10명 거 모아봐야 내 거 하나도 못 줘요. 지금 국민연금 이슈가 나온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100만 개띠, 70년 개띠가 아직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출산율과 출산하는 세 번째, 혼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정책 보시면 출산정책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실제 출산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의지가 있고 출산의 능력, 그러니까 환경을 갖춰진 사람한테는 비교적 도움이 되는, 전혀 무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 방식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은 결혼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더 중요한 거,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이 안 나오는 국가입니다. 혼외자 국제비교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100명 중에 자녀가 몇 명이냐라는 건데 한국은 현재 많이 늘어나서 2.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굉장히 용감한 부모를 둔 애기들이죠. 감히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를 낳은 친구들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이유는 얼마나 될까요? 유럽연합. 한번 찔러보십시오. 네. 한국은 3%가 안 됩니다. 15%? 네,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퀴즈 안 냅니다. 네. 몇 프로? 48이네요. 네, 48까지는 안 되고요. 평균은 40% 조금 넘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 프랑스 얼마일까요? 50, 60, 70%입니다. 프랑스에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면 뺨 맞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3명도 안 나오거든요.
걔네들의 가족 구성은 어떤 거다? 남녀가 연애하겠죠. 같이 있고 싶겠죠. 그러면 편리한 집에 그냥 짐 싸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삽니다. 우리 애가 동거예요. 같이 삽니다. 애기 나오겠죠. 서류 한 장 내면 가족이에요. 이거 팍스라고 그럽니다. 사회 연대계약으로 표현하는데 가족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하려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 돈도 내야 되고 밥도 같이 먹고 더 중요한 거는 평생 안 볼 사돈끼리도 친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돈끼리 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사돈끼리 친하다는 얘기는 경제력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력이 일치되지 않으면 되게 다 쉽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2,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구정책 제대로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만 시키면 그게 전 단계죠. 전 공정으로 결혼만 시키면 그래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연결은 안 돼요.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한데 갈수록 우리는 결혼의 허들이 높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하자.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한 것 같아요. 뭐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5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쉽게 너무나 원칙이 뚜렷한 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뭐죠? 스드메 드스메? 저는 제 친구가 사진 찍어줬어요. 제 친구가 화장이요? 집에서 대충 하고 나왔어요. 남자는 화장도 안 했어요. 그때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뭐 결혼도 아닌데 왜 호텔에 방구해가지고 무슨 결혼해주세요 해야 된다면서요. 무슨 백도 사줘야 된다면서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 그걸 부모 찬스 없이 할 수 있는 20대 남자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혼의 이 시장화가 사실은 허들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출산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으세요? 왜? 다들 자기는 넘어섰다 이건가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서예요. 질서.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분모, 바로 끊임없이 후속주자가 태어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사회 제도입니다. 100만이 태어났다면요. 100만이 위에 올라갈 때는 밑에는 1000만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세대 바통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복지제도예요. 두 번째는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바로 여기서 기른됩니다. 그 복지와 조세를 위해서 산업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재편이 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100만은 그나마 여기 있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때 공급되는 층은 20만입니다. 국민연금 유지되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어떤 걸 갖고 와도 얘기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 우리 그 수탁 잔고라 그러죠. 그 보험료 받아가지고 막 쌓아둔 거. 요게 지금 110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진짜 보험료는요. 그중에 500조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0조는 어디서 나왔죠? 운용 수익입니다. 지금 각 국가에서 500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왜? 100만이 100원씩, 그러니까 1원씩 내가지고 위에 있는 걸 10명, 20명 감쌌던 게 지금까지 사고 체계인데 갑자기 20이 태어났는데 위는 100만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이 곱하기 5를 내야 되는 거고요. 100은 나누기 10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낮게 가야 돼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방식이 뭐죠?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건 사기예요.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을 꼬시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가 낸 돈을 그 해에 65세 이상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남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젊은 애들 이제 꼬시려고 하는 얘기는 뭐? 그래, 네 돈은 네가 가져가. 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여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걸 자기가 받은 걸 적립식이라고 표현해요. 적금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 다 사기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유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몰랐을까? 한국은 2.1명 하향 돌파가 1983년도에 있습니다. 83년도에요. 지금 뭐 상당수가 DNA가 없었던 시절이죠. 아마 이게 안 태어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83년 시점에 이미 우리의 출산율은 2.1명을 하향 돌파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정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정책을 했죠?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아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어요. 아빠들 애기 못 낳도록 자르면요. 강남 아파트 가점 막 절반 이상 줬어요. 지금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예비군 훈련 가기 싫으면 간단하게 그냥 묶으면 예비군 훈련 다 빼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마 출산 억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이 일 겁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그거 배우러 오거든요. 그거 가장 잘 배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거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자, 중요한 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실제 아기 낳업 시단은 2003년, 4년부터 시작합니다. 2003년, 4년부터. 그럼 20년 동안 사실 적어도 나오지도 않은 거죠. 사실 많이 했어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가슴을 펴기 시작했던 게 90년대부터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구 정책은 뭐다? 딸, 아들 구분 말자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나옵시다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약간 쿠션은 있어요. 그 시점 때문에 사실 재미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뭘까요? 제가 그 세대인데요. 70년대생이라고 표현한 분들인데 90년대에 학번을 시작한 사람들. 90년대 학번 시작할 때 대학 진학률은 30%였습니다. 근데 99학번 애들이 나갈 때 한국의 진학률은 대학 진학률은 60%를 찍습니다. 10년 새에 30%가 올라가요. 그 30% 대부분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시험은 치면 수석은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사관학교 처음으로 문 열리는 게 90년대입니다. 남녀 고용계 균등법이 법제화가 되는 게 90년대예요. 그 실제 그래서 왜 아들 낳아봐야 리학가에서 죽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타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딸아들 구분 말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중간에 과정이 있었는데 그 동그란 저 중간 과정이죠. 저기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다는 게 2004년부터 3년부터 이제 애기 낳읍시다 했어요. 그 할 때 우리가 많은 얘기 하죠. 20년 동안 380조 썼는데, 그죠? 예. 그때 우리 첫 출발할 때 얼마? 출산율 1.3이었습니다. 380조 써서 지금 현재 0.6이에요. 굉장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1.3일 때 시작했는데 거의 400조를 썼어요. 근데 0.7을 만들었어요. 사실 400조 썼으니까 0.7이지 뭐. 나쁘게 얘기하면 0.1 될 거를 0.7로 묶어둔 게 어디야? 라고 표현하면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프랑스의 저기 마카롱. 마크롱은 지금 재수 없으면 단두대에 올라갈 상황입니다. 왠지 아세요? 프랑스 지금 파리 데모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데모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연금 받아가는 기간을 2년 늘렸거든요. 뒤로 당겼어. 뒤로 밀었어요. 그 2년 때문에 그 노인네들 은퇴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카롱 그냥 단두대에다가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건 굉장히 사실 용기 있는 결단이거든요. 국가 지도자로서는. 근데 우리는 저거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내고 더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사기거든요. 이런 식의 과제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뒤늦게 뛰어드는 한국이 그러면 왜 인구가 이렇게 줄까? 선진국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출산 안 해요. 이해되시죠?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죠? 두 번째, 상황 판단 능력이 좋으면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선진국이고요. 고학력일수록 출산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낳더라도 한둘 얘네한테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내 모든 DNA를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거지 눈앞에 보낼 논도 없고요. 그런 산업 구조도 이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들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요 포인트가 뭐냐? 아까 제가 정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했고 한국이 차라리 더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이미 이긴 이유. 즉 선진국들은 1.6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은 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이게 0.7까지 떨어졌을까? 즉 1.6과 0.7의 갭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것이냐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즉 다른 나라에는 선진국은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핵심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엄마는 모든 애기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 평생을 살면서 이거 아마 카운터 조사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결과 나올 거예요. 공부. 몇 번이나 들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하죠.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렇죠?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인생 편다라는 뭐 이상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인생 펴요라는 주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화라고 표현해요. 신화, 주술.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마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고학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녀가 평균적인 삶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공부만 일단 잘하면 한국에서 적어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뭐 위로 올라가는 것과 뭐 열렸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삶은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적어도 공부는 해라. 저도 애기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가 확실히 잘 살 것 같진 않아. 공부를 잘한다고. 근데 선택지는 좀 넓어질 거야. 라는 정도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혀들었으니까. 자,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노예되잖아요. 대기업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대기업 노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무슨 전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잖아요. 변호사든 뭐 의사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워낙 앞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니까 빼고 대부분은 진짜 성공한 삶.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서 삼성 들어가면 돼요. 그럼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자, 문제는 고학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실현되죠? 고학력이. 여기가 수원이죠. 화성인가요? 고학력이 화성에서 실현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심지어 고학력을 쫓아서 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와요. 두 번째 얘기 서울이에요. 서울은 그래서 이제 먼지까지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공간은 뭐죠? 서울이라는 공간은 고밀도 공간이에요. 고밀도,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고밀도에 고밀도. 여기도 지금 보니까 꽤 답답해요. 빈 의자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막 바깥에 누가 또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럼 화장실도 못 갑니다. 자리 뺏길까봐. 이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정된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제한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럼 가격은 뛰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고밀도, 한국의 출산율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가 어디? 전라남도입니다. 얘는 0.978까지 나와요. 근데 서울은 가장 낮아요. 0.5입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 차이 나요. 자, 여기서 간단한 얘기가 나오죠. 뭐죠? 고학력 대기업 모델을 쫓아서 전라남도에 사는 친구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 이쪽은 여기 살면 0.9를 낳을 텐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 0.5를 낳거든요. 이 사이의 갭이 굉장히 심각한 걸 의미합니다. 자, 서울은 0.5입니다. 0.5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될까요? 즉, 성장,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불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너스 3천만 원 땄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주인이 야, 난 작게 올리는 거야. 전세 1억만 올릴게. 이게 서울이거든요. 그죠?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서울에서 그래도 버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도 쉬어서는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술을 먹는다고요? 더 중요한 거, 연애를 한다고요? 서울은 연애하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근데 또 일부 애들이 가끔씩 또 연애를 해요. 몰래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인생 한번 경험해보고 끝냈으니까. 찍어보면 봐야 알잖아요. 그죠? 자, 연애에서 끝내서 괜찮은데 그 연애에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왕 잘못된 거 한 번 더 해볼까? 해서 결혼까지 해요. 결혼해서 그래도 끝내면 인생 살아볼만 합니다. 우리가 딩크라 그러죠. 예. 좋으면 딩크예요. 근데 두 번 휘두르는데 세 번 못 휘두르겠어요? 3 아웃. 출산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요거는 인생을 갈아먹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인별분류거든요. 서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제가 표현했잖아요. 0.5라고요. 0.5. 0.5가 나오는. 자, 문제는 우리는 출산을 하면 누가 낳죠? 엄마가 낳죠? 누가 기르죠? 예, 할머니가 기릅니다. 어떤 할머니? 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요즘 외할머니, 할머니 이 구분도 많이 없어진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인 엄마가 불쌍한 엄마가 한 분 계신 그 엄마가 봐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학부모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예, 많죠.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학부모님이 아니고요. 요새는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학조부모님께 이렇게 불려요. 기본적으로. 아마 학원 하셔도 아마 왔다 갔다 배웅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을걸요? 이런 구조죠. 자, 이 친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힘씁니다. 이거 독박육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독박육아. 혼자 하잖아요. 왜 아빠들이 진짜 안 도와줄까요? 여기 남편분들도 뒤에 보니까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도와주고 싶죠, 그죠? 저도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도와주면 저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잘려요. 왜? 칼 6시 됐는데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돼요. 나를 좋아할 상사가 있습니까? 다음 승진 때 제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걸 알면 그냥 애 하나 보겠다는 그 말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판이에요. 그럼 그 애도 못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거는 내가 다 짓게. 이걸 독박육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기 기르고 나서 이제 회사 잠깐 가면서 굉장히 힘들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잘 안 될 거니까 화장실 가서 맨날 울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3 스트라이크 때문에 맨날 우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후배들은, 더 똑똑해진 미스들은 그 길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1인 가구 42%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인 가구는 10%가 안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이 42%입니다. 지금 그나마 혼자 사는 사람의 많은 비중은 노인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여도 X세대입니다. 왜 웃으세요? X세대.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들으면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로는 무지하게 개겼는데요. 말로 개기고 몸은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애 둘 있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은 MZ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요, 말로 안 개겨요. 말도 힘들어요. 원가도 안 나옵니다. 얘네들 하는 방식은 몸으로 개겨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몸으로 개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이 기본값이 아닌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 10년, 20년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인 가구가 전 세대에 걸쳐가지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표준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미국, 캐나다, 스페인, 독일, 이태리,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진국 다 동원해 보십시오. 그들 선진국 국가에서 중3짜리가 공부하는 거 보셨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의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보고 야, 너 공부 안 해?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엄마, 아빠가 너 학원 안 가니? 들어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의 대학 진학률은 30%가 안 나옵니다. 평균 30% 안짝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대학을 가야 될 친구 혹은 가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만 드물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값은 전부 다 걔네들은 다 오늘 저녁에 어느 파티 가서 누구랑 놀까가 걔네들의 롤이에요. 표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교 꼴찌도 학원 가잖아요. 전교 꼴찌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얼마? 대학 진학률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 거의 다 대학 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은 현재 75%예요. 근데 여기 1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85%였습니다. 자, 10년 동안 대학 진학률이 떨어졌어요.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의 30%를 향해서 쫓아갈 겁니다. 더 이상 공부 열심히 한들 우리가 받았던 아웃풋만큼은 없다라는 것들이 애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제가 X세대라 그랬잖아요. 50대 중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녀봤거든요. 대학 별로 도움 안 된다라는 거가 대학에서 월급 받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가성비가 별로라는 걸 확인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사회 나갈 때 대학이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제가 대학을 가고 막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못 가봤던 부모님이 그 주술과 신화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 집사람도 해봤어요. 우리 엑스를 되게 다 해봤거든요. 아까 60%가 지금 대학 진학 있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안 간다고 하면 아니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는 안 하죠. 하는데 굳이 안 가려고 하는데 등 떠밀어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최근 10년 동안 85에서 75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MZ가 부모 세대가 되면 이건 빠른 속도로 대학은 원어원댐의 삶의 선택지에 불과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은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 쫓아서 반드시 서울 오잖아요. 제가 언급한 이들 국가에서 사회 이동이 기본적으로 잘 없어요. 왜냐하면 텍사스의 전교 1등이 아이비리그로 갑니까? 일본은 일단 미국만 하더라도 30%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이 친구가 간다고 생각하면 텍사스 주지사는 옷 벗어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가 텍사스가 만들어낸 가장 우수한 우수 인재가 이 동네를 내버려두고 다른 동네로 간대요. 그럼 이거 우수 인재 하나 뺏기는 겁니다. 얘는 거버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재심 못합니다. 돈 못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수 인재가 옆에 있어주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다 똑똑한 애들 다 지금 딴 데 가 있거든. 그럼 이 기업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현재 한국의 문제예요. 모든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경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로 오는 이유, 경기도에 다 우수 인재가 다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농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는 하나같이 그래서 자치분권의 연방제 국가들이에요. 파워풀한 거버넌스를 주는 구조는 개도국 국가가 유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뒤 재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 이게 유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의 지금 대통령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뭐만 하려고 하면 의회가 발걸음 잡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한다고 하면 야, 예산 끊어. 그러면 연방 입장은 예산 돈 못 주면 일단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요, 법도 만들어요. 우리 삼권 분립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법은 국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도 만들어요. 그건 더 빨리 만듭니다. 정부 입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기재부 예산 다 주고 있잖아요. 법도 주고 있어, 돈도 주고 있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임명도 하고 임면도 해요. 이거는 옛날 개도국 때 한정 자원을 배분할 때 필요한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의 메리트였죠. 지금 우리 선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대개 보면 연방제 국가이거나 자치분권이거나 아니면 의회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되고, 얘는 더 중요한 거 의사결정할 때 다 불러놓고 결정날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요. 숙이라 그러죠. 컨센서스라 그러죠.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사람이 결정하면 따라가자는 얘기죠. 옛날에 굉장히 유해서 그 덕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었는데 이제 드디어 목에 찬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이제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 한국이 8개 한국이에요.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이 OECD 줄어듭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화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주니까 안 늘어나는 거야. 1억 주면 늘어나겠지. 1억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10억이 나올 겁니다. 10억 주면 늘어나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지역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저기 보시면 1.6에서 늘어난 국가 별로 없어요. 자, 우리의 기본 상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늘지 않습니다. 줄어들 거예요. 이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민 정책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기 옆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1970년에 전 지구 평균 출산율이 5명이었어요. 저 때는 내버려둬도 지구 대폭발합니다. 그죠? 야, 둘이 들어가지고 5명을 낳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아까 586 개띠가 6.5명이 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5명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고깃들 엄청나게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동네까지 가가지고 땅 파고 있어요. 왜? 석유라도 나오면 돈 버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회사를 크게 키워가지고 일단 고용을 많이 해. 근데 고용 많이 하면 세금 내겠죠. 이게 기업의 존재 이유 전부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라고 하는 거죠. 그 덕에 북극곰은 자기 자리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70년대에 나온 게 뭐냐면, 야, 기업의 존재 이유는 그거 아니야. 사회 구성원이야. 기업 매출 극대화가 아니라 북극곰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회공헌, CSR, CSV, ESG 얘기가 저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경제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다 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아리까하게 보라색입니다. 빠른 속도로 덕분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출산율이. 지금 현재 출산율 전지구 정규평균 출산율은 2.3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3명은 이제 인구 유지선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인구 유엔은요,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유엔은 공식 입장이 뭐다 하면 지구 대폭발이에요. 지구 대폭발이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된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상황을 5에서 2.3으로 줄었으면 앞으로 줄어든다는 게 확정적이죠. 그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면 자기네들 옷 벗어야 돼요. 구조조정 당해야 됩니다. 왜? 유엔의 인구국은 전부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하고 똑같아요. 사실 출산율 정책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50대, 60대 옷 다 벗으면 돼요. 근데 50대, 60대 그럴 수가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80억인데요. 유엔의 공식 입장은 앞으로 한 100년 안에 150억이 간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추계로는 100 못 넘습니다. 80억이 아니라 한 85억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떨어질 거예요. 대륙별로 보시죠. 5개 대륙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조차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4명까지 낳고 있습니다만 다 줄고 있어요. 유럽 1.5, 미국 1.6입니다. 2.1 이하니까 다 줄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도 지금 1.9로 줄어들었어요. 경기도 다낭시 들어보셨죠? 네. 경기도 다낭에 가면 막 젊은 애들 많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베트남은 출산율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거의 비등하게 막 들어와 있어요. 많아요. 예. 그들이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죠.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베트남. 앞으로 베트남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조차 젊은 인구의 힘으로 버텨낸다는 그 베트남조차 현재 출산율이 1.7까지 줄었습니다. 자, 얘기하면 뭐냐면 전 지구가 지금 평균적으로 좀 먹고 살기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육열도 다들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문만 열면요, 대학 가서 배울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새 학교에서 뻥을 못 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또 확인해요, 얘네들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몇 개 외우고 막 쓰면 되는데 요즘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는 2.1 이하가 되더라도 인구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는 단 한 명이라도 0.1이라도 붙으면 일단 늘어나요. 물론 요걸 감시할 수 있는 윗세대의 사망이 늘어나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게 자연 감소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증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도 안에서 전 세계에서 총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 즉 자연 감소가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특히나 늘어나는 이유는 나라 밖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나 북미, 유럽, 아시아, 우리 또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선진국이니까 개도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총인구가 늘어나도 자연 감소가 있어라도 총인구는 특정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요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국가가 현재 딱 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인구 감소 국가가 딱 세 나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다들 아시는 어디? 인구 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국이요? 일본이 2000년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 2010년도에 총인구 감소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나라 보려면 이제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가야 됩니다. 실제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자, 1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2등이에요. 두 번째 국가입니다. 우리 이 기세에는 안 맞아요. 조금만 우리가 빨랐으면 1등이거든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속도는 천문학적으로 지금 1등입니다. 속도는. 왜냐하면 자, 일본이 2000년에서 2010년에서 10년 걸렸다 그랬죠. 10년 동안 자기네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계속 플러스가 돼줘가지고 총인구가 늘어났어요. 근데 2010년부터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한국인데 자연 감소가 2019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 21, 22, 23 올해는 얼마 안 됐으니까 4년 중에 한 시점에 총인구가 줄었겠다, 그죠? 한국은 지금 총인구 감소 두 번째 국가입니다. 예, 전 세계 딱 두 번째 국가예요. 일본이 10년 걸린 거 한국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본이 1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뻔하죠. 아니면 뭐 20년 아니면 21년 아니면 22년 아니면 23년 뭐 4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크게 펼쳐도 아마 48개월 안쪽으로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편차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질을 못 찾는 국가예요. 한번 방향 정하면 개떼같이 달려가는 국가입니다. 일본이 10년 걸렸어요. 한국은? 일본이 10년 걸렸다는 게 10년. 우리 남은 거는 모수는 48개월이에요. 24개월? 20개월? 30개월? 네. 우리나라는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만 빨랐으면 우리가 바로 1등이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왜냐하면 20개월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세 번째 국가가 어딜까요? 재작년에 총인구 감소 첫 번째 원년으로 기록된 중국입니다. 이상하죠?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들이 더 일찍 시작했는데 뒤늦게 뛰어든 일본, 한국, 중국이 총인구 감소 딱 세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요 세 나라 동북아, 쉽게 얘기해서 동북아예요. 동북아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즉 누구나 입신양명을 떨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사회이동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요 실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한번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뜬금없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정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사결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책 의사결정? 이렇게 막 각 파트에 있는 대표자들 다 부릅니다, 일단.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자기네들의 그룹, 자기네들의 이익, 집단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이 끼는 게 이제 학계의 사람들이 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몇 사람 낍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뭐가 되든 간에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쪽에서는 굉장히 이해 다툼이 셉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개 이런 거예요. 자, 애기들이 출산을 안 하네? 왜 안 하지? 자,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하면 이제 뭔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제 얘기하는 이런 거죠. 고백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출산이 좀 좋았던 환경들은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기업 빨리 들어가가지고 결혼 빨리 한 친구들이 출산을 빨리 하더라. 많이 하더라. 그러면 핵심적인 원인 딱 하나네. 일자리만 좋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고용만 잘 해주면, 그죠? 먹이만 잘 만들어주면 출산을 하겠네, 알을 낳겠네, 라고 표현한 거죠. 이 데이터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두 개가 20대, 30대 고용률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출산율입니다. 상관 있습니까? 없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런 마인드는요, 개도국의 마인드예요. 요 마인드는 선진국의 마인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애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먹이가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안 움직이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고, 저희 부모 세대들은 남들보다 더 안 움직이면 확정적으로 굶어 죽는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고요. 적어도 먹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둥지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 보시면, 저거는요, 서울 아파트값 그대로 들어가지고 위에 출산율에 얹어버리면 거의 똑같거나 약간 후행합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둥지 이슈예요. 지배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정책은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국토교통부만 좋아해요. 뭔가 큰 돈이 들어올 것 같거든. 그죠? 중요한 거는 현장을 알아라. 원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제대로 인구정책 하고 싶으면요, 20대, 30대 애들이 적어도 6할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걔네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당사자들한테 얘기 듣지 않고 왜 지나간 사람들이, 곧 갈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이 실망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개선의 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몸으로 개깁니다, 그냥. 그나마 우린 나아요. 말로 하니까. 그럼 몇 대 맞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구조가 확인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고학력 대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농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일본의 재정백서에서 가져온 건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12%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한국 인구의 52%가 살고 있어요. 12%의 공간인데 52%가 전체 절반 이상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집은 또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근데 고학력 대기업은 다들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뭐 화성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만 대개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 인구 늘어야 되겠다. 그죠? 세 번째 선이 서울이에요. 서울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아까 3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수도 인구가 줄어드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막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성 집값 신경 쓰시나요? 수원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신경 쓰시나요? 뭐 신도시 얘기 많이 하죠. 그 얘기할 때 일본 얘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경로였으니까 일본의 전체를 따라가겠지. 예,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일본은 지금 현재도 도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930만까지 줄었어요. 경기는 대신 1350만까지 늘었습니다. 이 격차 단순한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 전부 다 주민등록 기준이에요. 0.72라는 작년의 평균치는요, 아까 얘기했죠? 전라남도는 0.9를 낳아주는데 서울에 오면 0.5로 떨어진다고. 그죠? 자,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통계,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통계는 틀렸다 그랬죠? 자, 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있는데 자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계를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태어난 공간에 자기가 있는 거니까, 움직이는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통계는 거의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주민등록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가 있거든요. 즉 전라남도 고향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는데 실제 몸은 서울에 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누구? 취업과 교육 때문에 움직이는 15세부터 30세 구간에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 추계는 전부 다 0.9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0.5로 계산해야 됩니다. 0.4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0.4가 더 플러스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수치로는. 근데 이게 실제 그 2024년 5년에 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 갭만큼 전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이거 보시면 고위, 중위, 저위 그러잖아요. 저위에 항상 떨어지면서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만드는 애들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공식 기준도 앞으로의 한국의 출산율은 1.17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왔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0.65로 안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다 바꿔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이 2050년이 되면 고갈된다고요? 아니요. 한 30년대 중반 되면 고갈됩니다. 왜? 20만 대 낼 친구들, 들어갈 친구들 아직까지 우주 속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1.7을 낳을지, 1.0을 낳을지, 0.5가 될지, 0.1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걸 다 1.17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만 하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해서.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왜일까요? 중앙에서 지방에 돈 줄 때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인구수예요. 교부세의 핵심이 바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거했었죠. 선거할 때 13만 8천 명이 지역구 하나 주는 인구수예요. 13만 8천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애들 막 모아가지고 13만 8천 맞춥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선거구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 문제는 13만 8천이 실제 농사노촌 중에 13만 8천일까? 라는 거. 실제 사는 사람 얼마일까요? 한 13만 치고 대개 2, 3만 뺍니다. 13만이다 하면 한 10만 정도 살겠구나. 3만 정도 빼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 굳이 이걸 밝히지 않습니다. 왜? 교부세는 어차피 13만 명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1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만을 더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싫은 거죠. 반면에 기분 나쁜 데는 어디일까요? 반면에 아니 주민등록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막자짓거려. 어딜까요? 서울이죠. 수도권이죠. 이래서 오세훈 시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다 없애버려. 뭐 이해했냐 아니고 기준을 주민등록 말고 실제 있는 걸로 해. 좀 제발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하라고. 우린 숫자가 더 되는데 왜 맨날 930만밖에 못 받아? 그런 얘기 할 만하죠, 그죠? 왜냐하면 930만만큼 세금 받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거거든. 그럼 원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생활인구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아마 생활인구가 많이 퍼질 겁니다. 생활인구는 그건 뭐 한 달에 3시간만 이쪽 지역에 있으면 우리 인구예요. 요거 맞춰가지고 교부세 줘. 자, 그러면 서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주민등록은 지금 930만입니다. 서울 아까 이런 인구까지 다 치면 하루 3시간 사는 사람 월에 3시간이에요. 참고로 서울과 경기 직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근자가 270만입니다. 요것만 다 더해도 일단은 1200만은 가뿐히 넘어요. 근데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왜 나왔을까요? 라는데 하여튼 뭐 3시간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나 지방에 사시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부 다 서울 인구예요. 왜? 월에 한 번은 서울에 병원 오거든요. 병원 오면 3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3시간 3분은 있어야 됩니다.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 받잖아요.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럼 돈 엄청나게 받겠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도는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질서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일본이 첫 번째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만큼 그다지 세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쿄로 가야 된다는 압력이 있는 동네 중에 하나고 실제 일본도 약간은 교육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그래도 50% 정도에 조금 넘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덜합니다. 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이게 이제 깨야 되는 상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서울로 불린 지 얼마나 됐어요, 서울이? 그럼 그 옛날에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 안 왔나요? 그때도 왔거든요. 옛날에 부산 사는 사람들요, 자기도 입신양명 하려면 과거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시험 보려면 서울 왔었어야 돼요. 개나리 보찜에다가 뭡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각오하고 곶감도 여러 개 사들고 와가지고 하나씩 던져주면서 서울 왔어야 됐다고요. 그거는 전교 1등만 왔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나마 숫자가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일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죽은 아베가 열이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야, 얘네 우리보다 빨랐어요.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저출생 고령화를 풀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만데 출산율이 1.3이 뭐니? 다 옷 벗어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얼마라고요, 지금요? 0.67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1.3일 때 열이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옆에서 얘기한 게 통계가 틀려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13만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만밖에 안 되는 이 3만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변수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태어난 동네 근방에서 되게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야? 이 정조 할아버지 집이요. 이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동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본이 최초로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 잡았을 때 다 넣어봐.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통계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등록 여기 두고 몸만 움직이는 친구들 다 카운터 다시 해봐. 근데 이게 카운터가 되겠어요? 공무원들 전부 다 역 앞에 밤새워 둬도 이거 못 잡아요. 얘네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다 들어보셨죠? 소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실제 설명력 굉장히 낮아요. 뭐냐면 20세부터 39세의 지방에 사는 여성이 이동을 하는 거를 소멸의 핵심적인 근거로 봤습니다. 왜? 20세부터 39세의 여성은 일단 가임기 여성이죠. 그죠? 가임기 여성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온다? 미니멈 하나는 오는 겁니다. 사회이동량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산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쳐도 0.7은 붙죠. 이 사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1.7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동량이. 대표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는 남자는 맥스 한 명이에요. 여성은 미니 1.7이에요. 그러면 남자에 나가는 건 안 잡아도 돼요. 여성들만 잡아가지고 요것만 잘 카운트해도 대체로 성질이 나오는 거죠. 이 근거로 따졌던 게 이 20대부터 39세 여성이 하나, 그다음 그 해당 동네에 사는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를 따지고 우리는 소멸 지수를 나눕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 명, 그러니까 여성이 한 명, 고령자가 2명일 때 0.5가 나오겠죠. 0.5가 되면 소멸 위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명이고 4명이 되면
소멸 확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229개 중에서 180개가 0.5 이하, 그 다음에 60개가 0.25 이하, 결국 소멸 확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만큼 사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친구들 넣냐 안 넣냐가 미래의 시나리오를 정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변수가 됩니다. 실제 일본은 그걸 보고 나서요. 아까 이 보실까요? 이 파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농산어촌 지역이죠. 농산어촌 지역은 초고령 지역입니다. 초고령 지역은 대개 보수 진영의 텃밭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보수파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즉 파란 지역들이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이에요. 근데 저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사람이 안 사는 걸로 나와요. 그럼 자기네들 직업으로서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저기에 사람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 정책이 됩니다, 실제. 그걸 몰랐을 때는 전형적으로 이거 큰형들 잘 키워가지고 수출 잘하는 큰형들 잘 키워가지고 낙수효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 거야 라는 정책,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삼성전자 잘 키우고 현대차 잘 키우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야 라는 이런 맹신들, 1970년 80년대 만들어진 이 맹신이 여전히 유효하죠. 근데 그 지도 한 장 보여주고 나니까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얘기? 야, 도쿄는 됐고 지방 살려. 그 지방에 애들이 늘어나야 내 자식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거에서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지방의 고용을 늘려라, 이주를 시켜라, 직주를 만들어라, 지역 부활 특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미난 거는 두 번째는 지방 이주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거예요. 경기 화성에 사는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친구를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4만 명, 농촌에서 도시로 6만 명이잖아요. 뭐냐면 농산어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친구를 6만 명을 연간 줄여라.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연간 6만 명을 줄여라.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할까요? 6만 명을 1800개 기초지자체로 나눕니다. 인구수로 나눠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만약 100명이다. 100명을 늘린다? 우리 지자체가 100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지자체당 한 명을 막아야 돼요. 그죠? 한 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지자체를 또 쪼개면 읍면동도 있잖아요. 그죠? 읍면동별로 보면 숫자가 더 확실해지겠죠. 우리 동에서는 2명을 막아야 돼요. 2명만 막으면 우리는 국가의 비전에 성공한 거야. 실제 일본이 요거 내걸 때 성공하면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사라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얹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한 동네에서 2명만 빠져나가는 거 막으면 되라는 이제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이? 그냥 3% 성장합시다. 이거보다 훨씬 뚜렷해요. 2%? 2명? 2명? 이렇게 우리 동기는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옆에 고3 있어?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그럼 우리 사촌 동생이 고3이야. 오케이, 걔 막아. 무슨 얘기 알겠죠?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실제 6만만 했는데 이 숫자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와중에 180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0년 사이에 100개가 사라졌어요. 그걸 못 지킨 동네는 말 그대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 가보시면요. 동네명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뭐냐면 인수합병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겨우 하나 넣어준 거. 요 정도도 그나마 대등한 관계에 들어갈 때 얘기고요. 격차가 강하게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우리 옛날에 마창진처럼 이런 식의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그거 그대로 또 가져왔습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00년 후가 돼도 인구는 4천만까지 유지됩니다. 근데 고들 인구, 3만 명 빈 사람들 유령 인구로 표현합니다. 주민등록 여기도 실제 움직이니까 유령 인구예요. 유령 인구 반영하니까 100년 후가 되면 한국 인구는 1,500만까지 줄어들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건 제가 돌린 건데요. 감사원이 저랑 같이 이제 인구정책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의 모 데이터가 어디냐면 2018년 모 데이터예요. 2018년 통계는 0.98입니다. 작년에 얼마라고요? 0.7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서 20, 30%를 또 까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3년 새에 또 애들이 또 이렇게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설마 0.9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몇 년 새에 0.76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올해는 0.6 한 5, 6 정도 예상됩니다. 자, 문제는 저 삼각형 구조가 바로 그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바뀌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는 중간에 짧으면 한 세대, 길면 60년 가까이 이런 원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데 한국은 저 시간 구조가 없이 바로 넘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서울은 보시죠. 실제 서울은 빠른 속도로 930만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요. 노원구는 대표적으로 1학년보다 3학년이 많은 동네예요. 뭐냐면 교육 특구다 뭐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 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노원 오거든요. 목동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요. 지금 최근 10년 새에 취학 연령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취학 연령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학교 폐교 얘기가 지금 저쪽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효화가 됐으니까 화성만 해도 학교가 부족하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는 이미 남아 돌아요.
이런 문제. 왜? 930원에서 바로 손도 주니까. 그럼 그 친구들 어디 갈까? 서울 근방은 이제 신도시죠. 빨개요. 저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똑같아요. 근데 쭉 보시면 경기 안에서도 파란 지역이 있죠. 이거는 총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해당 지역의 인구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 5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요. 여기도 해당되죠. 화성. 화성의 인구 늘어나는 거 체감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체감하세요? 화성에 계신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저는 진짜 인구 정책 펼치려면요. 이 5개 지역의 공통점을 표준화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저 5개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는데 설명하기 싫어요. 저걸 모를까요?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바보도 알아요. 그죠? 저걸 일반화시키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애기 낳으면 얼마 준다고요? 1억이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결국 핵심은 뭐다? 네. 전교 1등도 사실은 서울에 못 가도록 막아야 된다. 근데 뭐 가는 건 뭐 그렇다고 어쩔 수 없지. 적어도 전교 꼴찌는 막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곡감의 값어치를 높이면 돼요. 지금 곡감이 굉장히 싸졌거든요. 뭐죠? 중간에 있는 KTX를 없애버리면 돼요. 저것만큼 가장 강력한 방식이 없습니다. 그럼 애들 서울 못 가요. 뭐 어떻게 가요? 방법이 없죠. 재미난 거는 KTX의 보급 속도와 맞물려서 지방의 소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 의사 문제 때문에 최근 이슈가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중급 병원 이상은요 KTX 보급 속도에 따라 가지고 부도율이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결국 뭐냐면 도농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더니만 촌에 있는 먼지까지도 서울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더 빨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코레일 얘기만 한다 그죠? 코레일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저기 있는 친구가요 저쪽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의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애기 낳으면 1억 주기 이건 굉장히 편한 방식이고요. 정말 복잡한 방식은 뭐냐면 나의 인생 전체의 꿈을 이 동네에서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간접적인 인프라 정책이어야 돼요. 직주랑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1, 20년 해서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크게 디자인을 짜야 되는데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예요. 누구도 이거 5년 이상 안 해요. 5년 이상은 자기 미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할 만한 것만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돈 주고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길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게 간 흐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렸던 구조가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삼성 담은다고 화성은 좋아질지 모르겠으면 다른 지역은 돈 안 돌아요. 뭐죠? 아니 수출, 그러니까 전통의 제조업, 수출, 그다음 대기업의 이 세 가지 모형이 이제 사실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이죠. 왜냐하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개도국일수록 높아요. 선진국은 제조업 가지고 먹고 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20%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조업은 20% 안짝일 때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은 지금 현재 28%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높아요. 물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준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멈춰 섰어요. 당장 우리 삼성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수출을 하고 제조를 해서 팔아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이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 충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받기 힘들면 우리 돈 못 벌고 살 건가라는 거죠. 아니죠. 그 다음 모델 찾아가야 됩니다. 결국 제조도 노동을 투입하는 전통 제조가 아니라 노동 투입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바로 혁신, 첨단의 제조, 아니면 수출도 다변화, 아니면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강소기업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좀 플레이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면 서비스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거 여러분들하고 정확한 겁니다. 제조가 20%가 안 되면 나머지는 뭘까요? 서비스잖아요. 80%는 서비스예요. 서비스의 핵심이 뭘까요?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금융 아니면 교육입니다. 금융 교육이 80%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하려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비스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서비스 만들어 우리가 나라 밖에 파나요? 제조는 만들어 나라 밖에 팔죠. 서비스는 나라 안에서 팔아요. 바로 내수와 관련된 게. 이거 대기업이 뛰어들 리도 없고 뛰어들어도 이거는 경쟁이 잘 안 돼요. 강소기업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모델은 바로 아까 얘기한 자치분권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다음 넥스트 스텝의 가장 중요한 모델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인구 구조가 바뀌면 다 위기계라는 거죠. 실제 이 흐름만 놓고 보면 고령화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거야라는 건 당연히 기회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형화예요. 인구 구조가 공급이 될 때 만들어졌던 과거의 모델은 그럼 인구 구조가 공급이 안 되면 망하겠네라는 이제 상상력이죠. 실제 그럴까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질까 보지만 실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워낙 교육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 흐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의 표현 중에 마찬가지인데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옛날엔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면서까지 사실은 큰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시대의 트렌드예요. 이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어릴 때 뭐죠? 20살, 20대 제일 밑이 뭡니까? 인생 득도라 그랬죠. 득도하면 막 어떻게 되죠? 득도한 사람의 특징, 무소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살아본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 대한민국 20대 애들은요 득도에 다 득도했어요. 저보다 인생 더 잘 알아요. 살아봐야 별 거 없다라는 거. 저 50 넘게 살아도 지금도 잘 헷갈리는데 얘네들은 확정적으로 압니다.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생활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50 중반이 저만 하더라도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참거든요. 뭐 저축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막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엉뚱한 짓이거든요. 50 정도 넘었으면 이제 죽을 일 각오하고 정리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 저도 개도국에 태어난 친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집에 있는 선진국 애들은요. 아무 짓 안 해도 굶어 죽지 않는 거 알아요. 더 중요한 거 어떤 짓을 해도 자기한테 안 돌아오는 것도 알아요. 그럼 뭘까요?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걔네 눈앞에는 현재밖에 없어요. 마시멜로 뒤에 5개 주는 거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지금 4개 줘. 예. 그런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발전의 선진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선진국의 청년들이 헝그리 정신 갖고 있는 나라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 우리 진입한 거예요. 덕도하고 들어가죠. 직장, 자, 고학력 대기업모델 조사 직장까지 들어갔으면 이 회사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가라 그래도 이게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삼성 정도 들어가는데요. 3년, 신입사원 3년 잔존율이 70%밖에 안 돼요. 30%는. 직장 상사가 6시에 회식하러 간다고 바로 사표 쓰는 애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저희 딸은 최고의 접점인데. 왜? 직장 자체가 그렇게 광고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도 뭐 내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적어도 굶어 죽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엔 직장이죠. 대신 비용의 압박은 느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계라는 게 뭐냐면 남성 똑같은 건데 요즘 막 헬스클럽에서 여전히 남자들이 막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시대를 엄청 못 잃는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에요. 근육은 개도국 때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선진국에서는요 근육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니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근육 가지고 서비스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하고 뭐 뭔가 이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뭐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진국은 되게 여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율도 굉장히 낮아요. 되게 선진국들이. 그죠? 그렇게 중년을 향해 달라가죠. 하지만 그 선택 자체를 하지 않는 평생 친구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50살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비혼이라고 하는데 한국 현재 남자가 20%가 넘었어요. 옛날에는 편차가 1, 2%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20%가 50세인데 결혼하지. X세대가 이제 그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MZ가 들어오면 이거 더 늘어납니다. 중년인데 가족이 없는 중년이 대거 늘어날 거예요. 그죠? 노후 대비는 또 해야 됩니다. 은퇴는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까 국민연금 얘기해 줄까요? 국민연금 풀어내는 가장 원천적인 방식. 아까 인구 문제 풀어내는 건 KTX 덜어내면 된다 그랬죠. 예. 국민연금 해결하는 방식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한테 연금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뭐죠? 오늘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내일 새벽에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연금 쓸 일이 없잖아요. 너무 살벌한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일까요? 60이 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죠? 정년이 60으로 정해져 있고 죽어야 되는 거는 84인데 그 24까지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83까지 일할 수 있다면 이 문제 간단히 해결되죠. 실제 국민연금은요, 연금보험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슈와 같이 갑니다. 근데 정년 연장 얘기하면 기업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살짝 감추고 어쨌든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못 받는 이 시점을 좁혀줘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정년 연장은 70년대생부터 강력하게 적용될 겁니다. 실제 도요타가 그저께도 발표했죠. 정년 70세로 늘린다고. 그거 연장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70대, 80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 주체로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586 개띠가 지금 불쌍한, 지금 지하철 공짜로 타가지고 코리아에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돈을 내고 타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0만 더 올라가는 친구 돈 적게 넣어도 돼요. 이런 맥락들. 사실은 어렵지 않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하실까봐 그래서 이 10개를 5개로 다 나눴어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50가지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하나같이 옛날에는 없었던 문제 지점들이에요. 불편하고요, 불만스럽고 불안한 지점들이에요.
저기 뒤집어 얘기하면 저걸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앞으로의 비즈니스 혹은 시장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비록 학원사는이지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욕구를 잘 분석하시면 비즈니스에 얹어내는 방식으로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었던 첫 번째 국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과거 10년 대비 140여 개 산업체 중에 산업군 중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마켓 쉐어가 늘어난 거를 꼽아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이 10개 정도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기 이쪽에 80대 이상에 보시면 의약간병. 앞으로 의약간병이 된다는 거는 뭐 지나가는 걔도 알겠죠. 이게 초고령 이슈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굉장히 큰 걸로 앞으로는 아마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것들. 아까 ESG 얘기할 때 뭔 얘기하냐면 시니어라는 얘기를 해요. 앞으로 아마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는요, 선진국들이 시니어 얘기할 때 한국을 볼 겁니다. 얘기했죠? 5, 8년 개띠가 올라갑니다만 10년 후가는 100만이 올라가요. 전체 구조에서 내년에 우리가 20% 넘어섭니다만 30% 넘어가는 거는 일본보다 또 나누기 2예요.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거예요. 그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애들이 덜 태어나면 더 빨라지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의학 간병이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뭐 그거는 뭐 그들끼리 먹는 게임. 우리가 뭐 의학 간병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원들이 대개 보면 이런 요양은 요양병원으로 많이 바뀝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죠? 산부인과가 대개 정형외과로 많이 바뀌어요. 이런 맥락들이 많아요. 그건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보시면 여기 육아교육이에요. 육아교육, 취약 연령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고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겠네요? 지금까지 맥락이었죠. 오히려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주는데 시장이 왜 커지죠? 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선진국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애가 적어도, 적게 낳는 이유는 하나에게 내 모든 DNA를 남겨가지고 얘가 일취월장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일 때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한테 다 박아요. 고급화가 됩니다. 두 번째, 옛날에 이제 하지 않았던 파트까지 만들어지게 세분화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 저기 의대 정원 늘리면서 대치동에는 의대 유치원반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의대 유치원반. 유치원부터 해야지 이제 의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육아 당장 맞벌이가 늘어나죠. 맞벌이가 늘어나는데 애는 하나예요. 당연히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은 커집니다. 그죠? 다음, 이제 유보무상화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방식을 풀 수 있는 거는 인재로, 그러니까 인적 자원으로 쓰는 방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그러니까 시장화를 시켜서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개별 엄마들한테 이걸 다 맡기는데요. 앞으로는 이건 뭐냐면 유치원, 보육원 일원화 시킬 거고요. 지금은 교육이냐 혹은 복지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킬 겁니다. 일원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 줄어든 친구 100만 썼을 때의 설계도예요. 근데 20만이에요. 곱하기 5를 줘도 돈 남습니다. 실제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돈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학교가 돈이 없고요. 중동에 돈 많거든. 왜? 지방세에 교육세 일부를 붙여가지고 비례해서 계속 두고 있거든요. 집값이 뛰면 뛸수록 중고등학교는 컴퓨터 한 대씩 줘도 돈이 남아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교육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것이죠. 중산층 부모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대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친구들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1인당의 고급 특화 마찬가지입니다. 업계도 그 속에서 합종 연합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시대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 사양 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신이 없을 때 사양은 존재해요. 근데 혁신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면 위기조차도 사실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럴 때 먹는 기회는 사실상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보험 눈에 띄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시려면요. 큰 보험 사건은 들시면 곤란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회사 거는 들지 마세요. 왜? 이미 들었던 사람들의 다 볼모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상황 좋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후속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메워줘야 되는 구조예요. 생명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 죽어야 끝나는 이벤트예요. 그건 개도국 때 사망률이 높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손보예요.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생보보다 손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알아볼까요? 뭐 영어 있네요. 패츠. 예. 집에서 다 고양이 개 기르시죠? 예. 저희 집에도 개 기릅니다. 예. 시바라고 일찍 나온다고 제가 산책을 못 시켰는데요. 야외에서 이제 배변하는 친구입니다. 아, 죽겠어요. 시바를 가져오자고 한 그 시바는 딴 데가 있고 지금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은 젊잖아요. 젊어서 얘는 근데 비가 와도 밖에 나가서 똥 오줌 쌉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싸면 이게 뭐 본능이 있어가지고 안 한대요. 진짜 한 장마 시즌 들어가면요 애달파요 보면 2, 3일을 못 나가니까
근데 지하 주차장 될 거가 또 안 나와요, 거기도. 굉장히 막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건강하게 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요, 인구 구조가 변할 때는 개가 굉장히 그래도 막 살갑게 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을 대체하기도 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견주들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에서 고양이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대개 선진국은 개보다 고양이 시장이 더 커요. 그래서 실제 선진국이다 아니구나 인구 구조의 상황 가지고 판단할 때는 개의 시장하고 고양이의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개, 고양이 다음은 뭘까요? 개, 고양이 다음은 선인장입니다. 이제 정원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 늙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족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분화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리할게요. 가족도 마찬가지. 옛날 가족은요, 사회 대비하고 결혼해야죠. 가족 분화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은 애기들 자리로 남편들 잘 보호하는 거 현모양처. 아빠들은 회사에 충성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티게 다니는 거. 그래서 그러고 은퇴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혼자 죽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의 가족 이미지예요. 앞으로 어떨까요? 저런 가족 생길까요? 저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까 그 시바가요. 저기 인간 시바요. 그 인간 시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모와 고모가 없습니다. 이모와 고모가 없어요. 우리 아빠 쪽도 저 위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둘밖에 없고요. 저희 엄마 쪽도 지 엄마니까 엄마가 여자겠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 남편, 아빠, 저기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태어나서부터 이모, 고모를 그러니까 모르고 태어난 얘기예요. 실제 지 엄마 친구를 이모라고 알고 있어요. 그 엄마 친구들은 왜 고모라고 안 부르죠? 실제 걔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모, 고모가 무슨 차이인데? 이걸 저희는 불편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앞으로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까 둘둘 해서 하나 나온 친구들이니까. 이 가족의 변화가 사실은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소위 영향을, 소위 디파인, 규정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접근을 해서 이 삶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 고객 잡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 우리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충성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나가더라도 딴 사람 데리고 오면 됐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타깃 연령만 고객하면 청년재단, 노년재단에서 한번 잡으면 돼요. 저는 저걸 산토끼라고 표현합니다. 산에 토끼 많으면요, 그냥 잡으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영어학원 딱 이런 거죠. 일단 학원비 싸요. 두 번째, 영어 그러니까 품질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근육 없어요. 미소만 있어요. 오세요. 이런 걸로 꼬시는 거죠. 그죠? 그때는 고객이 있을 땐 가능해요. 지금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연령이 10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온 친구들이 평생에 걸쳐가지고 반복적인 뭔가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카카오, 마켓컬리, 아마존, 테슬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 사람들 다 유통업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유통업 아닙니다. 업의 본질이 사람들 다 데이터 비즈니스예요. 카카오 예를 하나 들까요? 카카오가 카톡 만들면서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거 할 때 메시지 주고받을 때 한 통에 50원이다 100원이다 막 굉장히 신경 써서 완결형으로 보내고 막 아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무료가 몇 통 안 됐으니까. 근데 카카오 생기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카카오가 바보라고 그거 해줬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드러났죠. 뭐죠? 그 안에서 카카오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많은 대화들 속에서 불편, 불안, 불만들을 읽어내서 그거를 그 플랫폼 안에서 비즈니스를 시킨 거예요. 그 끝이 사실은 2년 전에 동네 꽃집까지 진출하면서 공정위가 드디어 칼을 뺀 거예요. 야, 니네 해도 꽃집까지 하냐? 그래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300개, 400개밖에 안 돼요, 자회사가. 그죠? 이거 내버려뒀으면 굉장히 클 겁니다. 걔네들 유통업이라고? 아니요. 데이터 비즈니스. 즉, 한 번 들어온 친구면 그 들어오는 거 안에서 새로운 욕구들을 지네들이 다 풀어준다는 차원입니다. KB국민은행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알뜰폰을 팔아요. 은행이 폰을 팝니다. 왜? 그 안에서 데이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한은행은 뭘 합니까? 신한은행은 배달 앱까지 해요. 이유는 배달 앱 안에서 있는 정보를 자기 고객으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한 번 들어온 거. 이건 집토끼라고 표현하는데 집토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세대 가족은요,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저희 집처럼 분화하지 않는 친구들도 불가피한 대가족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불가피한 대가족은 금방 끝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 들어와야 신도시는 확장됩니다. 근데 이미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신도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성장률 1.7까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늘어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대학 진학률 아마도 교육과 별개로 대학 진학률에 대한 재구성은 아마 벌어질 것이다. 네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세금이 가장 낮은 세금이다. 반대로 앞으로 지금까지 받는 복지가 가장 최고의 복지다. 중간에 다 각자 도생이 개입된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집토끼, 산토끼로 정리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인구 감소는 큰 흐름을 우리가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걸로만 생각하면 이거 진짜 한국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성장을 시켰던 가장 큰 에너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거든요. 가계 부분 보실래요? 가족은 해체되고요. 소득은 줄고요. 자녀한테 올인했는데 내 노후는 누구도 보장 안 해줘요. 그죠? 저는 뭐 재수 없으면 제 자녀들 노후까지 책임지고 죽어야 될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계속 심화되죠? 분화는 안 됩니다. 근데 저거 뒤집어 보세요. 애가 줄어든다고요? 임금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상황이 똑같다면. 같이 줄어들면 아니겠으나 상황이 똑같다면. 임금 늘어나죠? 애들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겠네요. 경쟁이 약화되는 것이죠. 애 하나 집중 투자하니까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우수 인재로서의 자격은 더 커지겠죠. 더 중요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친구들한테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참고로 한국은 지금 70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학생들도 중요한데 그 부모들을 꼬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 70년대생은요, 사실은 60년대생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복지 실태를 보니까요, 70년대생 돈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70년대 대개 지금 보면 20대, 그 밑에 있는 애들, 대개 한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도 요 맥락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쟁여둔 돈도 많은데 요 연령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세요. 그 불로소득이 한판 내려오겠죠. 내가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내려와요. 이 스톡이, 이 플로어가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에서 금융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소득세와 증여세 이슈예요. 이 돈을 제대로 안 만지면 이 돈은 죽어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늙어버린 돈이 되는 거, 일본 같은 거 이거를 부의 회춘이라고 그래요. 늙어버린 돈이 젊은 애들한테 가야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때 핵심이 뭐다? 바로 학원비 같은 것들을 세대 전환해서 줄 때 다 특례 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들은 70년대생은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걸 학원비로 주려고 하면 또 떼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를 거쳐서 가면 소득 정의 2번 내야 돼. 3세대로 격세로 바로 가버리면. 에너지도 좋잖아요. 할아버지 할바가 도와줘. 더 중요한 거 자녀 안 거치고 경제적인 수익도 나와. 이런 식의 새로운 상품과 특화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전략들도 사실 굉장히 다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업이든 간에 이게 학원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든 가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만큼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 사실 시대 변화를 설명해 주는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가 이미 다 틀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실은 탄력적인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를 다시 짜십시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 관리. 당장 집에서도 여러분들 채권자 관리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인데 평생을 채권자로 살아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략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다 채권자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기간이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분화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룰 메이커가 되라라는 거예요. 룰 메이커. 시장을 플레이어로 뛰면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심판자가 되거나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훨씬 편합니다.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2024년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짧게는 개인의 삶의 이슈, 조금 크게는 한국 사회, 더 크게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이 갈림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90분 동안에 들었던 많은 얘기들 속에서 이 퍼즐, 파편화되어 있는 퍼즐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킨다면 굉장히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